예, 감사합니다. 저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일하고 있는 서분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바이트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히포캠퍼스 뉴로제네시스와 그리고 그 뉴로제네시스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에필lep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디스커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으로서요, 어덜트 히포캠퍼스에서 미리 구축되어 있는 히포캠퍼스 뉴럴 서킷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히포캠퍼스에서 계속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져서 서킷에 인테그레이션 되는 과정, 즉 뉴로제네시스를 인트로덕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히포캠퍼스에서 새로 생긴 뉴런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기존에 있는 뉴럴 서킷에 인테그레이션 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히포캠퍼스가 러닝 앤 메모리라는 그 펑션을 수행하는가, 그리고 또 익사이테이터리 앤 이니비터리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피지올로지컬 펑션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서 그 후자에 해당하는 것들, 즉 새로 생긴 뉴런이 서킷에 잘못 들어가서 엑사이테이터리 앤 이니비터리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할 때 어떻게 히포캠퍼스 뉴런이 에필lep시에 관계되는 뉴럴 서킷을 만드는가 하는 것을 매핑하는 프로젝트와, 그래서 그 프로에필lep틱 뉴럴 서킷이 만들어졌을 때 새로 생긴 뉴런의 그 펑션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디스커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 가장 먼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시는 케이스 스터디부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페이션트 HM 또는 헨리 몰레이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페이션트 HM이 처음으로 에필lep시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으로는 치료가 될 수 없는 에필lep시로 진단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닥터들이 이 사람의 에필lep시는 템포럴 있는 미지얼 템포럴 로브에서 그 에필lep시의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혀냈었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더 이상 듣지를 않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서지컬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그 미지얼 템포럴 로브 에필lep시 템포럴 로브를 잘라냈거든요. 근데 그 잘라낸 그 템포럴 로브를 자세히 보면 한 히포캠퍼스의 한 3분의 2, 한 70% 정도에 되는 히포캠퍼스가 잘려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미그달라가 조금 잘려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이 페이션트 HM이 그 에필lep시 증상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그 수술 전에 있는 기억들은 아직까지 relative하게 인택트한데 수술 다음에 일어나서는 이후에는 어떠한 새로운 메모리가 형성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가 히포캠퍼스가 러닝의 메모리에 관계되어 있다고 발표된 그 첫 번째 메디컬 케이스고요. 그 다음으로 히포캠퍼스와 러닝의 메모리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양의 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기다가 사족을 붙이자면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포캠퍼스가 미스펑션이 되면, 디스펑션하게 되면은 특별한 뉴럴로지컬 컨디션도 관계가 있는데 아마 에필lep시도 히포캠퍼스 펑션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케이스 스터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던트에서 발견된 히포캠퍼스인데요. 휴먼은 아니고요. 그 히포캠퍼스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세 가지 스트럭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컬서 보이시나요? 네, 덴테이 자이러스와 CA3, CA1이라고 하는 세 가지 스트럭처로 나눠져 있는데 이 히포캠퍼스는 유니디렉션하고 그다음에 엑사이테이터리한 뉴런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디렉션하다는 말은 보통 뉴런이 어떤 스트럭처 A에서 B로 프로젝션을 하면 B에서 다시 A로 프로젝션이 와서 레시프로컬리 서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히포캠퍼스는 그렇지 않고 원웨이로 한쪽 방향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강한 엑사이테이터리 뉴런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로 엔토라이너 콜텍스라고 불리는 콜텍스에서 인풋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그 엔토라이너 콜텍스에서 덴테이 자이러스로 들어오는 패스를 퍼포먼트 패스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덴테이트에서 그 다음 스트럭처인 CA3는 모시 파이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CA3에서 CA1은 샤퍼 컬렉터라는 커넥션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아시다시피 이런 정확하게 그 인포메이션과 시그널이 정확하게
흘러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각 스트럭처에서 정확하게 프로세스만 돼야지 러닝 앤 메모리라는 펑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요, 이 덴테이 자이러스가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포캠퍼스에서 그 러닝 앤 메모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오감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소마토 센서리 인포메이션을 프로세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감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소마토 센서리 인풋이 그 인포메이션이 엔토라이너 코텍스에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히포캠퍼스에서 처리돼야 될 소마토 센서리 인포메이션이 엔토라이너 코텍스에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올 때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덴테이 자이러스예요. 그래서 아나토미컬리로 말하면 그 엔토라이너 코텍스에서 있는 뉴런이 덴테이 자이러스에 있는 뉴런하고 커넥션을 맺음으로 해서 시그널과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덴테이 자이러스가 그 시그널을 봤을 때 또는 인포메이션을 봤을 때 그 게이트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이트 펑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덴테이 자이러스에서 뉴런이 항시 생기고 새로 생긴 뉴런이 그 기존에 있던 뉴로 서킷에 계속 인테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뉴로제네시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GFP를 익스프레션하는 레트로바이러스를 각각 다른 애니멀의 덴테이 자이러스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각각 바이러스를 인펙션한 다음 특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GFP에 레이블된 셀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는가 하는 것을 몽타주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레트로바이러스는 가지고 있는 성질 자체상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디바이딩하는 셀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레트로바이러스는 레플리케이션 인컴피턴트이기 때문에 디바이딩하는 셀에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바는 그 히포캠퍼스 안에서 특히 덴테이 자이러스에서 디바이딩하는 셀이 있고, 디바이딩하는 셀에서 프로제니로서 새로 생긴 셀을 만들어내면 그 새로 생긴 셀은 특정한 시간, 이 경우는 한 4주의 시간을 거쳐서 뉴런으로서의 모양을 갖추고 또 뉴런으로서의 펑션을 취득해가면서 새로 생긴 뉴런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드는 프로세스가 라이프타임에 일어나는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임플리케이션은 무엇이냐면은 이 뉴로제니시스는 브레인의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능력을 주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외부의 시그널에서 반응을 할 때 또는 새로운 익스피리언스를 할 때 브레인이 계속 반응을 하며 어리저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그 새로 생긴 뉴런이 기존에 있는 뉴로 서킷에 계속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새로 생긴 뉴로제니시스는 뉴로 서킷을 리쉐이프를 한다던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이 굉장히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주는 것이죠. 이 약간의 그 뉴로제니시스에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보통 아직까지는 어덜트 브레인에서는 단 두 군데에서 이런 뉴로제네시스가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그 서브벤트리큘러 존에서 스템셀이 존재해서요. 그 스템셀로부터 그 인터뉴런이 만들어져서 그 인터뉴런은 올팩토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팩토리 버브에서 계속 뉴로제네시스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곳이 바로 이 덴틱 자이러스에서 일어나는 히포캠퍼스에서 일어나는 뉴로제네시스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 뉴로스템셀에서 주로 익스프레션이 되는 그 SOX2라는 프로모터를 사용해서 GFP를 마우스에다 익스프레션을 시킨 경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같이 옛날에 그 배병일 박사님께서 그 코티컬 엠브리오에서 일어나는 코티컬 뉴로제니스에서 그 설명해 주신 것 같이 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비슷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히포캠퍼스 내에서도 서로 다른 스템셀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모양도 다르고요. 프롤리퍼레이션 하는 키네틱스도 다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디퍼런시에이션 할 수 있는 그 캐패시티가 다른 종류의 스템셀이 하이어키를 이루면서 리니지 관계를 유지하면서 뉴로스템셀의 존재를 하고, 그 뉴로스템셀로부터 결국은 그 펑셔널한 뉴런이 만들어져서 그 뉴런이 그 서킷에 인테그레이션 되는 과정, 이 뉴로제네시스가 그 라이프타임 동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간의 하지만 그 어덜트 뉴로제네시스가 또 엠브리오 뉴로제네시스가 좀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어덜트 뉴로제네시스에서는 히포캠퍼스에서는 단 한 가지 뉴런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템셀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덴테이트에서 덴테이트 그래놀러 셀이라고 불러주는 그 한 가지 뉴런만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보통 엠브리오 뉴로제네시스와는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만들어지는 이 뉴런은 그 프린시플 프로젝션 뉴런입니다. 그 데피니션에 의한 것처럼 글루타메이트를 뉴로트랜스미터를 사용하면서 그 두 개의 다른 그 에어리어를 연결시켜주는 프로젝션 뉴런이죠. 이렇게 보면은 저희는 이거 보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위로 막 보이는 것이 이게 덴드라이트라 그래서 덴드라이트라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콜텍스에 들어오는 인풋 뉴런과 여기서 뉴런의 커넥션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엑손입니다. 그래서 이 엑손이 CA3로 프로젝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덴테이트에서 만들어지는 새로 생긴 뉴런은 코티컬에서 들어오는 인포메이션을 프로세스를 해서 그 인포메이션을 다음 단계인 CA3로 연결해주는 그런 릴레이를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뉴런입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뉴로제니시스를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양적인 면에다가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런 표현은 참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그 쥐를 사용했을 때 새로 생긴 뉴런이 많아지면 얘네들은 굉장히 스마트한 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뉴런이 많이 없어지면 얘네들은 덤하고 약간 덤한 애니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양적인 면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집중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뉴런을 많이 만들어주나. 그래서 이제 뉴로 스템셀이 프롤리퍼레이션에 관계된 메커니즘 또는 스템셀들이 다르셀을 만든 다음에 뉴런과 에스터사이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페이트가 어떻게 달라지냐. 그리고 새로 생긴 뉴런들이 항상 다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넘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 서바이벌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뉴런이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지나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많이 두었었는데 연구가 진행될수록 그 양적인 뿐만 아니라 그 질적인 뉴로제네시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요즘 이쪽에서도 이 방면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뉴런으로서 제대로 행태를 갖춰서 덴드라이트와 엑손을 만들어서 야 되고 그 다음에 엑사이테이터리 뉴런으로서 그 펑셔널 에퀴지션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아무데나 가면 되지 않고 자기가 가야 될 자리에 정확하게 가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뉴런하고 정확하게 커넥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프리시냅틱 뉴런과 그 포스트 시냅틱 뉴런하고 그 정확하게 서킷을 만들어야지만 이 뉴로제네시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펑션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양적인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도 요즘은 같이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드를 종합해 보면 이제 새로 생긴 이 뉴로제니시스의 펑션을 알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로스 오브 펑션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스템셀을 디바이딩 하기 때문에 디바이딩 하는 셀들을 없애는 방법들, 이레디에이션이나 안티마이타틱 주력을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아니면 그 지네틱 메서드를 사용해 가지고 그 스템셀을 죽인다든가 아니면 펑션을 막는다든가 또는 많은 방법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거티브, 굉장히 수중한 네거티브 레귤레이터가 스트레스하고 에이징이거든요. 이 경우에 따라서 뉴로제니스가 줄어들고 엑서사이즈를 하게 되면 뉴로제니스가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인 오브 로스 오브 펑션을 사용해 가지고 봤더니 새로 생긴 뉴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펑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러닝 앤 메모리도 굉장히 다양한 러닝 앤 메모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스페이셜, 컨텍츄얼 러닝 앤 메모리도 관여를 하고 소셜 비헤이비어도 관계를 갖고 그다음 어딕티브 비헤이비어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은 뉴로제니시스가 반드시 어떤 특정한 안타이 디프레센트가 펑션을 하기 위해서는 뉴로제네시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발견돼서 소위 말하는 새로운 뉴런 또는 뉴로제네시스가 어떤 특정한 안타이 디프레센트의 뉴로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것이 발견된 후로 그 다음에 새로 생긴 뉴런들이 이모셔널 스테빌리티도 관계가 되어 있다는 쪽으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기로는 새로 생긴 뉴런은 러닝 앤 메모리, 커그니티브 펑션뿐만 아니라 이모셔널 스테빌리티도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많이 알고 있고 그쪽으로 이제 별로 이견은 없는데요.
가장 문제점은 어떻게 새로 생긴 뉴런이 그런 펑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어떻게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어떻게 히포캠퍼스 뉴런이 그런데 관련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새로 뉴런이라는 것은 자기 독립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항상 다른 뉴런과 연결을 데모로 해서 다른 그 연결을 통해서 뉴럴 서킷을 만듦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히포캠퍼스 뉴럴 서킷에 어떤 뉴럴 서킷이 히포캠퍼스 뉴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히포캠퍼스 뉴런 뉴런의 펑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했더니 이 필드에서 보면 굉장히 파라독시칼 오브저베이션에서 그 단초를 발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히포캠퍼스에 있는 서브스트럭처와 그 코텍스가 굉장히 스트롱한 엑사이테이터리 커넥션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술적으로만 보자면 이 코텍스에 있는 엔토라이너 코텍스 뉴런은 한 10만 개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덴테이지 자이러스 뉴런은 한 100만 개 정도 뉴런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산술적으로 이 엔토라이너 코텍스가 덴테이지 자이러스를 커버하려면 1:10 레이셔로 커넥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콜티컬 뉴런이 하나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덴테이트 뉴런이 10개 정도가 액티베이션 돼서 시그널이 10배 정도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그 굉장히 재미있는 스터디가 있었었는데 덴테이트에서 있는 뉴런들을 그 엑손을 그 EM으로 계속 쫓아간 정말 방대한 양의 스터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엑손이 도대체 어떤 뉴런한테 시그널을 프로젝션하고 그 양이 얼만큼 되나 하고 봤더니 덴테이트 자이러스에서 가는 CA3 그 모시 파이버를 봤더니 덴테이트 자이러스 뉴런 하나당 한 CA3 뉴런 한 12개에서 15개 정도의 뉴런이 액티베이션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술적으로 보면 한 10배 정도가 더 그 시그널이 증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탑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이 CA3를 보게 되면 얘네들은 자기네들끼리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엑사이테이터리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는 시그널이 앰플리피케이션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일견 생각할 때는 이렇게 증폭된 시간이, 즉 콜텍스에서 하나의 뉴런이 엑사이테이션이 되면 최소한 CA3에 가기 전에 한 100배 이상 시그널이 앰플리피케이션이 돼서 이 시그널들이 다시 CA1으로 가서 콜텍스로 가야 되는데, 히포캠퍼스를 칼슘 이미징이라던가 아니면은 테트로드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시포스를 이렇게 한번 붙여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덴테이트 자이러스는 굉장히 콰이어트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엑사이테이터리 커넥션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덴테이트 자이러스에 있는 뉴런들은 굉장히 스팔스하게 액티베이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뉴런들이 액티비티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기분 모먼트에 보면 0.1% 정도 해당하는 뉴런들밖에 액티비티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파라독식한 오브저베이션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될까라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더더군다나 이 덴테이지 아이러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뉴런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 엑사이테이터리 뉴런이 계속 들어가죠. 그러면 일견 생각할 때는 이 히포캠퍼스는 굉장히 핫하고 파이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저랑 에필lep시가 막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덴테이지 자이러스를 보거나 다른 히포캠퍼스 에어를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콰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짐작을 하셨겠지만 굉장히 여기에 스트롱한 이니비토리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어요. 덴테이지 바이러스 하나에 대해서 한 10개 정도의 그 다운스트림이 액티베이션 된다면, 엑사이테이트 뉴런이 된다면, 덴테이트 뉴런 하나가 액티베이션 되면 100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이니비토리 뉴런이 엑사이테이션 되고, 그 이니비토리 뉴런이 자기 자신을 다시 이니비션하는, 즉 피드백 이니비션이 굉장히 스트롱하게 걸려서 이 덴테이지 자이러스에서 보면 뉴런이 스파스하게 액티베이션 되고 그리고 액티비티가 굉장히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테이션으로 생각할 때는 콜텍스에서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스페시픽하고 굉장히 프리사이즈한 인포메이션만 이 덴테이트에서 통과해서 히포캠퍼스로 들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덴테이트 자이러스가 인포메이션을 필터하거나 게이트를 할 수 있다는 펑션을
가지고 있다고 theoretically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physiologically 하게 보면 이렇게 inhibitory 피드백 이니비션이 많이 걸리면 굉장히 엑사이테이션과 이니비터리 그 시그널 레이쇼를 줄여주는데, 즉 그 스트레스호드를 굉장히 높여주는데 굉장히 유리한 피지올로지컬한 펑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히포캠퍼스 뉴런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엑사이테이터리 앤 이니비터리 레이쇼가 점점 줄어들면서 점점 이 덴테이 자이러스가 액티베이션 되기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 생긴 뉴런이 아마 정말로 엑사이테이터리하고 이니비터리 뉴런은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약간 티어리랑 리얼리티를 합쳐서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아마 같은 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을 같게 말씀드릴 것 수도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약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히포캠퍼스라고 했었을 때 러닝 앤 메모리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 실험실은 새로 생긴 뉴런이 인티그레이션이 잘못돼서 EI 레이쇼가 파괴된다면 아마 에필lep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일 정말 서킷이 잘못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서킷이 리쉐입 되고 리모델링이 됐는데 그게 패솔로지컬리 리쉐입이 됐다면 그것이 어떻게 잘못됐을까 하는 매핑을 하는 것을 한번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일 정말 프로 에필lep틱 뉴로 서킷이 만들어졌다면 그 속에서 히포캠퍼스에 새로 생긴 뉴런의 액티비티가 어떻게 시저를 익스프레션 하는데 관여하는지 그런 펑션에 대해서 약간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필lep시에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은 그 미지얼 템포럴 로브 에필lep시를 모델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약으로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메디컬리 인트랙터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 200만의 하는 페이션트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쉽게 정말 심플 마인드로 데피니션을 내리자면 어떤 그룹 오브 뉴런들이 엑사이테이션이 되는데 그것이 뉴런들이 싱크로나이즈하게 엑사이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그룹 오브 뉴런들이 파이어를 하는데 싱크로나이즈하게 액티베이션 되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몸의 컨트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모터 펑션들이 망가지는 우리 줄리어스 시저에 관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간혹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히포캠퍼스가 이런 그 미지얼 템포럴 로브 에필lep시를 일으키는 그런 메이저 오리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미지얼 템포럴 로브 에필lep시는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리스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처음에 이 이니셜 어택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 에피소딕 그 처음에 이렇게 그냥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시저가 일어나면요.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가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스폰테이너스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저가 발생이 됩니다. 사실 그거를 이제 SRS라고 스폰테이너스 리커런트 시저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에필lep시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그 이니셜 시저 어택과 그리고 패톨로지컬리 에필lep시가 되는 그 사이에 시저가 발생하지 않는 그 시저 프리 레이턴트 피리어드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자녀분을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아이들이 경기를 한다 그러죠. 같이 열이 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자극적인 시그널을 받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막 놀랬을 때 아이들이 경기를 하게 되면 피디아트리션과 부모님들이 굉장히 놀라는 이유가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냥 끝나고 없어지겠지만 이 이니셜 시저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나중에 에필lep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이포테시스들은 아마 이니셜 시저 어택이 일어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브레인의 스트럭처나 펑션을 영구적으로 바꿔서 그 바뀌어진 그 체인지가 아무래도 병으로 일으키는 에필lep시에 일으키는 아마 그 병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이포테시스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니멀 스터디를 할 때 이 필로칼파인이라는 그런 드럭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이것은 아세틸콜린 리셉터 애고니스트라 가지고요. 이 약을 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이니셜 시저 어택처럼 애니멀들이 시저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저를 인젝션 시킨 다음에 한 3시간 있다가 스탑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니셜 시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저가 이제 그
브레인의 EEG를 봤을 때 시저가 발생되지 않고 조용한 것처럼 그 레이턴트한 피리어드가 나와요. 그러다가 한 5주에서 6주가 정도가 지나면 그 뉴런들이, 그룹 오브 뉴런들이 이렇게 같이 엑사이테이션을 하는 그런 에필lep틱 스파이크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스파이크의 그 프리퀀시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파이크가 보이는 그 시점에서부터 한 2주나 3주가 지나면 이 스파이크 발생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그것이 그냥 한두 번이 간헐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30초, 1분 이상 동안 벌스트하게 나오거든요. 바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몸에 대한 컨트롤을 잃어버리고 소위 말하는 발작이라는 증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필로칼파인의 모델을 쓰면 레이턴트 피리어드라는 것도 미믹이 되고, 그 다음에 에필lep틱 스파이크가 나오는 것도 모델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스폰테니어스하게 리커런트가 일어나는 시저도 모델을 할 수 있어서 필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말 이 필로칼파인으로 에필lep시를 인덕션 시키면 새로 생긴 새로 생긴 뉴런들이 그 발달하는 것이 정말 잘못될까 안 될까 하는 실험을 해보는 건데요. 필로칼파인을 통해서 이니셜 시저 어택을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레트로바이러스 사용해가지고 새로 생긴 뉴런을 GFP로 레이블한 다음에 기다려서 애니멀들이 이제 에필lep시가 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에필lep시가 나왔을 때 이 브레인을 보면 아까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새로 생긴 뉴런들은 이렇게 셀바디는 여기에 있고 그 덴드라이트가 위로 막 가며 엑손은 사실 굉장히 얇아서 보이지는 않은데 밑으로 가서 CA3로 가는 엑손이 보여요. 이게 정상적인 뉴런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필lep틱이 일어난 뉴런들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좀 뉴런 사이즈가 좀 커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덴드라이트가 원래는 위로만 막 가야 되는데 막 아래로 가면서 그 액타픽한 베이절 덴드라이트가 막 생겨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래는 이 뉴런들이 자기들이 머물러야 할 장소가 있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엉뚱한 장소로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거기서 서킷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 재미있는 거는 이 폴라리티가 거꾸로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컨트롤 볼 것 같으면 이 위쪽으로 덴드라이트가 가고 아래쪽으로 엑손이 가야 되는데 이 경우는 그 덴드라이트가 밑으로 가고 엑손이 반대쪽으로 가요. 그래서 엑손 스프라우팅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터디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이 이니셜 시저가 일어나기 바로 전이나 바로 후에 태어난 그 새로 생긴 뉴런들만 이런 몰포로지컬리 그 임페어먼트가 일어나고요. 이 처음에 이니셜 어택을 줬었을 때 벌써 완전히 매추레이션이 끝난 뉴런들은 사실 이렇게 임팩트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뭔지는 몰라도 새로 생긴 뉴런이 이니셜 어택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속초가 잘못된 것이 이렇게 에필lep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못하고요. 이렇게 종이를 갖다 놓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컨트롤을 보면 덴테이트 자이어스 보면 이렇게 새로 생긴 뉴런하고 그 전에 머치온 뉴런들이 같이 공존을 하는데 얘네들이 주로 그 콜텍스에서 인풋을 받아서 엑사이테이터리 인풋을 받아서 CA3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인풋을 릴레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덴드라이트가 새로 더 많이 생기게 되면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될 인풋보다 더 많은 엑사이테이터리 인풋을 받게 돼서 아무래도 그 엑사이테이터리 아웃풋이 더 많이 되겠죠. 그리고 가야 될 때도 안 가고 엉뚱한 데로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면 사실 여기에 지금 아까 말한 모시5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깔려져서 굉장히 엄청난 그 엑사이테이터리 시그널들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엑사이테이터리 시그널들을 받아서 아마 그 엑사이테이터리 아웃풋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이 액션 스프라우팅이라는 건데 여기에 덴테이트에 있는 뉴런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냥 시그널을 받아서 그냥 주는 것이 자기들이 하는 일인데 만일 엑손이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에 있는 덴즈라이트에게 프로젝션을 한다면 새로 생긴 뉴런이 엑사이테이션 할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뉴런들도 같이 엑사이테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션 스프라우팅이
그 엑사이테이터리 시그널을 앰플리피케이션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하나가 엑사이테이션 됨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같은 친구들을 같이 엑사이테이션 시키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스트럭처리 잘못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이포테시스를 세웠습니다. 아마 이니셜 어택이 새로 생긴 뉴런의 모폴로지와 마이그레이션 패턴을 바뀜으로 인해서 새로 생긴 뉴런이 엉뚱하게 뉴로서킷에 들어가고 그리고 엉뚱하게 뉴로서킷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 뉴로서킷이 아마 에필lep시를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매핑을 하고 싶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포스터를 끝나고 새로 이제 여기 오게 될 때 옆에 있는 에드 캘로웨이라고 하는 랩에서 이런 레비스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매핑하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이 레비스 바이러스는 굉장히 재미있는 바이러스거든요. 얘네들이 인펙션은 주로 뉴런을 하게 됩니다. 뉴런을 하게 되는데요. 인펙션 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다른 뉴런으로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뉴런들이 연결만 되어 있으면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 바이러스가 방향성을 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해요. 인펙션한 뉴런에서 자기 인풋 뉴런 또는 프리시냅틱 뉴런한테만 가고 자기 다운스트림 뉴런한테는 절대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풋 뉴런을 그 매핑하는데 굉장히 좋은 리에이전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모든 뉴런에 그냥 막 들어가기 때문에 스페시피시티가 없고요. 그 다음에 뉴런들이 연결이 돼 있으면은 first input, secondary, tertiary input 뉴런까지 계속 퍼지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것이 primary input 뉴런이고 어느 게 secondary input 뉴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레트로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이 레비스 바이러스가 새로 생긴 뉴런만 들어갈 수 있게끔 먼저 마니플레이션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레비스 바이러스를 또 마니플레이션 해서 한번 인펙션 된 케이스, 이 경우에서 새로 생긴 뉴런에서 인풋 뉴런을 가게 되면 그냥 더 이상 점핑을 안 하게. 그래서 immediately primary or first 인풋 뉴런만 레이블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좀 디스커션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멘테이지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메트로 바이러스를 사용해가지고 그 몇몇 새로 생긴 뉴런들을 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레비스 바이러스가 인펙션이 될 수 있게끔 프라이밍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4주 정도만 지나면 새로 생긴 뉴런들이 머추어가 되고 여기에 M체리를 익스프레션하는 레비스 바이러스를 찌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우리가 마킹이 된 새로 생긴 뉴런에만 들어가고 그 밖의 뉴런에는 레비스 바이러스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인펙션 스페시피시티가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느냐. 그래서 인풋 뉴런을 레이블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레비스 바이러스는 여기를 찔렀었는데 이 RFP로 M체리로 레이블된 그 바이러스가 마이그레이션 했죠. 그래서 여기 엔토라이너 코텍스가 인풋 뉴런이라는 것을 여기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과 그리고 위치로 봤을 때 인풋 뉴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여기 미디어 셉텀이에요. 우리가 찌르기는 여기 찔렀었는데 그냥 바이러스가 그냥 심플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여기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볼 것 같으면 미디어 셉텀은 우리가 주로 콜리너직 뉴런과 가바너직 같은 게 섞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히포캠펄 뉴본 뉴런의 프로덕션을 하는 그 인풋 뉴런은 M체리로 예약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이 어떤 뉴런인지 알 수 있게끔 몰레큘러 마커를 봤더니 인풋 뉴런들은 다 그 아세틸콜린 트랜스퍼레이즈를 익스프레션하는 콜리너직 뉴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요. 롱 스토리를 요약하자면 레비스를 통해 가지고 새로 생긴 뉴런에 우리가 엔터라이너 코텍스에서 오는 뉴런은 글루타메이트 미디어진 뉴런이고 셉텀에서 그 미디어 셉텀에서는 콜리너진 뉴런이 오며 그래서 아마 얘네들은 아마 커그니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소 뉴클레어 그래프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세로토닌 뉴런들도 인풋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벤트로 테그멘탈 에어리에서 도파민 에너지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모션과 그리고 모티베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세팅을 해서 이 방법을 이제 에필lep틱 모델에다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이 필로칼파인을 쳐서 이니셜 시저를 어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출호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 레비스 바이러스를 인펙션 할 수 있게끔 딱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0초 정도가 지나서 애니멀들이 그 시저가 발견된 다음에 그 레비스 바이러스를 집어넣고 트레이싱을 한 거죠. 그래서 컨트롤을 볼 것 같으면 인풋 뉴런은 그러니까 이제 히포캠퍼스에 있는 뉴런들, 인터뉴런들 그리고 엔토라이널 코텍스에 있는 뉴런들이 인풋 뉴런으로 발견이 됐었었는데 이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에필lep시를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인크리스트 그러니까 더 많은 수의 뉴런들이 새로 생긴 뉴런들에게 프레셔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퀀티피케이션 해보면 그 덴테이지 아자일에서 스타터 셀, 즉 우리가 그 뉴런을 커넥션을 공부한 새로 생긴 뉴런 넘버들은 비슷했었는데 토탈 인풋 뉴런을 봤더니 2배 이상 정도 증가를 됐었었고 그래서 이제 커넥티비 레이셔라고 하죠. 그 새로 생긴 뉴런 하나당 그 인풋 뉴런을 계산해 봤더니 2배 이상 정도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새로 생긴 뉴런 하나당 인풋하는 그 인풋 뉴런의 넘버가 증가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증가된 그 인풋 뉴런들의 타입을 볼 것 같으면 주로 엑사이테이터리 뉴런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얼 엔터라이널 코텍스에서 나오는 것도 엑사이테이터리 뉴런이고 그다음에 그 레터럴 엔터라이널 코텍스에서 프로시한 뉴런들도 그 커넥티브 레이쇼가 증가를 했었었고 그다음에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 덴테이지 자이러스에 있는 그래뉼러 셀 그리고 CA3 뉴런과도 커넥션이 굉장히 증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핑 스터디를 다 종합을 해보면요. 이렇게 쉽게 알려져 있는 콜텍스에서 히포캠퍼스 연결되어 있는 이 중에서 새로 생긴 뉴런들이 만들어지되 잘못 만들어져서 그다음에 서킷이 잘못 만들어져서 에필lep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상한 뉴런 서킷이 만들어지는데 그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콜텍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엑사이테이터리 뉴런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뉴런 서킷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네 연결되어 있지 않은 뉴런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덴테이지 자이러스 내에서나 또 덴테이지 자이러스와 CA3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리커런트 엑사이테이터리 루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제가 엑사이테이션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제가 엑사이테이션이 되면 상대편이 엑사이테이션 되고 그러면 엑사이테이션 상대편이 다시 저를 엑사이테이션이 돼서 이 엑사이테이션이 되는 것이 무한 반복되는 그런 루피 만들어지는데 아나토미컬리 볼 것 같으면 이런 것이 시그널을 앰플리피케이션하고 그다음에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서킷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볼 수 없었던 이런 드노브한 뉴럴 서킷이 에필레프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미션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엑사이테이트랑 트랜스미션이 많아져서 아마 이것이 그 시저를 일으키는 에필lep시를 일으키는 뉴럴 서킷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짧게 그 히포캠퍼스에서 새로 생긴 뉴런이 그 프로에필lep틱 뉴럴 서킷을 만드는 데 관여가 돼 있다면 그 프로에필lep틱 뉴럴 서킷 속에서 히포캠퍼스 뉴런 뉴런의 펑션은 무엇일까? 특히 시저를 발현시키는 데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까 해서 저희가 이제 게인 오브 펑션 앤 러스 오브 펑션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드레드 메서드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드레드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엔지니어된 리셉터인데요. CNO라는 라이겐즈를 쳐서 CNO와 그 드레드 리셉터의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 그 드레드 리셉터의 종류에 따라서 그 리셉터 뉴런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뉴런을 그 이니비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드 리셉터를 저희가 바이러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네틱 애니멀들을 사용하면은 히포캠퍼스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뉴런의 익스프레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 컨디션에서 탄막스핀이 없는 경우는 이 드레드 리셉터가 아무데도 익스프레션이 되지는 않지만 탄막스핀을 집어넣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니비터리 드레드 리셉터가 뉴로스템셀에서 익스프레션이 되고 그래서 이 뉴로스템셀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새로 생긴 뉴런들은 다 YFP와 그 다음에 이니비터리 드레드 리셉터를 갖게 돼서 새로 생긴 토막스핀을 인젝션한 후에 만들어지는 새로 생긴 뉴런들은 이 리셉터를 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히포캠퍼스 뉴런 뉴런이 정말
그 시저를 익스프레션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 해서 이 아까 보여드린 트랜스제닉 애니멀을 사용해서 먼저 주레드 리셉터를 익스프레션 시킨 다음 그러니까 필로칼파인을 쳐서 애니멀들을 시저를 인젝션 시킨 다음에 엘렉트로드를 집어넣어서 애니멀들이 시저가 나왔을 때 CNO를 줍니다. 그래서 CNO를 줘서 새로 생긴 뉴런의 액티비티를 줄여두면 과연 이런 그 EEG 액티비티가 줄어들지 않을까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컨트롤 익스페리먼트를 볼 때는 에필랩스는 발전했지만 새로 생긴 뉴런에 주레드 리셉터가 없는 경우는 CNO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에필랩스 피노타입이 보입니다. 스파이크도 보이고 리커런트 시저도 보이고 하지만 에필랩스가 새로 생긴 뉴런에 그 이니비터리 주레드 리셉터가 있는 경우에는 애니멀들이 에필lep틱 스파이크를 보였다가 CNO를 집어넣었을 때는 스파이크 넘버가 줄어들고 그리고 CNO가 워시아웃 됐을 경우는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똑같이 보이는 그 스폰테이너스 리커런트 시저가 그 새로 생긴 뉴런의 액티비티를 줄어들면은 시저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없어지면 다시 생기는 즉 히포캠퍼스 뉴본 뉴런이 액티비티가 줄어들게 되면은 시저 익스프레션도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반대되는 익스프레션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새로 생긴 뉴런들의 액티비티를 증가하게 되면 시저에 어떤 역할을 될까?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익스페리먼트인데 그 이니비터리 주레드 대신에 엑사이테이터리 주레드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컨트롤 익스페리먼트에서는 그냥 CN을 쳐더라도 우리가 보이는 어느 정도의 메이저 레벨의 에필lep틱 피노타입이 보이는데 저희가 CN을 치게 되면은 에필lep틱 스파이크도 증가하고 그 시저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컨트롤 애니멀, 즉 에필lep시는 발현이 됐으나 그 액티베이팅 주레드 리셉터가 없는 경우는 뭐 CNO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에필lep시에 대한 그 피노타입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새로 생긴 뉴런에 그 액티베이팅한 그 주레드를 집어넣어서 엑사이트를 시켜주게 되면은 시저 피노타입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저희가 이제 이 스터디를 통해서 에필lep시가 뉴로서킷 디스오더고 그리고 히포캠퍼스에서 그 게이트 펑션이 파괴됨으로써 생기게 되는 병이 아닐까라고 하는 데를 이야기가 시작됐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주된 원인은 히포캠퍼스가 있는 새로 생긴 뉴런이 발달이 잘못되고 인테그레이션이 잘못돼서 아마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그런 프로 에필lep틱 뉴로서킷이 만들어져서 그 결과로 콜텍스에서 더 많은 양의 엑사이테이터리 시그널이 들어오고 그것이 히포캠퍼스 내에서 앰플리피케이션이 되며 그래서 증폭된 그 엑사이테이터리 시그널이 아마 콜텍스로 다시 릴레이가 돼서 제너럴라이즈 되는 에필lep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필lep시가 일어난 애니멀에서 그 히포캠퍼스 뉴본 뉴런의 액티비티에 의해서 그 시저가 익스프레션 되고 또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히포캠퍼스 뉴본 뉴런이 아무래도 시저를 나중에 컨트롤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뿐더러 아마 나중에 그 테라피틱을 할 때도 아마 타겟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